1934년 5월부터 1935년 3월까지 S&P 500 지수는 14개월에 걸쳐 마이너스 24.35%라는 깊은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경제는 대공황의 잿더미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고 실물 지표들은 하나같이 회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경제가 나빠서 시장이 내려간 전통적인 약세장이 아니라 성장하는 경제와 하락하는 주식시장이 정면으로 엇갈린 기묘한 사건 파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투자자들이 강한 성장률을 보면서도 주식을 팔기 시작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역사상 최초로 경제가 아니라 정책 그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되었는지 그 과정을 사건 수사 보고서를 읽듯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1933년 3월로 가보면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은 뱅크 홀리데이로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천 개 은행이 문을 닫고 예금 인출이 중단되자 사람들은 돈을 맡길 곳을 잃어버렸고 주식시장 역시 공포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고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두었던 시장에 처음으로 강하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긴급은행법이 통과되고 은행이 다시 문을 여는 날 S&P 500 지수는 단 하루에 플러스 15.34%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누군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933년 2월 저점 5.66에서 1934년 1월 고점 11.17까지 이어진 상승장이 바로 뉴딜을 향한 신뢰가 만들어낸 희망 랠리였습니다. 시장은 이 새로운 구원자의 약속을 선뜻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1934년 2월을 정점으로 상황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S&P 500 지수는 11.17에서 1935년 3월 8.45까지 14개월 동안 조금씩 미끄러지며 결국 마이너스 24.35%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은 1929년처럼 경제가 붕괴해서 기업 이익이 사라져서 생긴 폭락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1년 남짓한 희망 랠리 동안 뉴딜 정책의 실체를 하나씩 확인했고 처음에 상상했던 기적 같은 회복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조정장은 뉴딜을 열광적으로 사들였던 시장이 나중에야 조건을 다시 읽어보고 느끼는 구매자 후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신뢰 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약세장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 지표가 오히려 역사적인 호황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934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플러스 10.8%라는 강한 점프를 기록했습니다. 1935년에도 플러스 8.9%라는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실업률 역시 1933년 24.9%라는 대공황 수준에서 1934년 21점대, 1935년 20.1%까지 서서히 내려오며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공식대로라면 이렇게 성장률이 높고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상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가가 내려가고 경제가 올라가는 시장과 펀더멘털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대괴리가 1933년부터 1935년 사이에 펼쳐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적어도 경제 그 자체는 피고석에 세울 수 없다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의심한 것은 성장의 양이 아니라 질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두 자릿수 성장률이 나온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민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낸 자생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성장이라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특히 전국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처럼 가격과 임금, 생산량을 직접 건드리는 정책들이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플러스 10.8%라는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성장의 배후에 있는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마이너스 24.35%라는 위험 할인율이었고 다시 말해 정책 리스크에 대한 디스카운트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차트 위에는 민간 혁신이라는 나무와 정부 개입이라는 크레인 사이의 줄다리기가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용의선상에 오른 첫 번째 인물, 전국산업부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1933년 6월에 통과되었고 명목상의 목표는 경제 회복을 촉진할 공정한 임금과 공정한 가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독점금지법 적용을 잠시 내려놓고 정부가 승인한 공정경쟁 코드를 통해 업종별로 임금과 가격, 생산량을 한꺼번에 묶어버린 것입니다. 코드를 따르는 기업은 가게와 공장에 블루 이글 로고를 내걸 수 있었고, 정부와 언론은 우리 몫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메시지로 소비자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며 그곳에서만 물건을 사라고 독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경쟁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는 정의로운 프로그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에는 국가가 승인한 카르텔이 한가운데 자리 잡는 과정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내린 기소 사유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이 제도는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실상 중세 길드에 가까운 독점 카르텔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유리한 규칙을 설계할 수 있었고, 그 규칙에 맞추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은 차례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 기술력과 효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연결과 로비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지 여부가 상품 경쟁이 아니라 규제와 허가에 의해 결정된다면 투자자에게는 이익은 더 이상 시장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 리스크에 종속된 변수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의 규칙 그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고, 투자자에게는 존재론적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농업조정법입니다. 이 법은 1933년 5월에 통과되었고, 표면적인 목표는 잉여 농산물을 줄여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농부들에게 뭔가를 더 생산하라고 장려한 것이 아니라 일정 면적을 아예 경작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10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목화밭이 갈아엎어졌습니다. 600만 마리 새끼 돼지가 시장에 나가지도 못한 채 도살되어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재원은 제분업이나 도축업 같은 특정 산업에만 부과되는 가공세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종은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도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겉으로는 농민을 구제하는 정책처럼 포장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생산과 세금 구조를 함께 흔드는 강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농업조정법은 자본주의의 원칙에 대한 삼중 공격으로 보였습니다. 첫째로, 이 제도는 더 많이 생산하고 효율을 높인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대신 밭을 갈아엎고 돼지를 없애는 파괴 행위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을 사실상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가공세는 특정 업종을 지목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분업과 도축업이지만 내일은 우리 산업이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투자자 전반에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수요가 살아나서 가격이 오르는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을 줄여 필수재 가격을 밀어올리는 인위적인 물가 왜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빵과 고기가 꼭 필요했지만 시장에는 일부러 줄여놓은 물량만 남았습니다. 그 위에 올라간 가격은 경제 회복이 아니라 설계된 희소성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며 농업조정법은 자본주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뉴딜의 핵심 법안들이 경제 안으로 들어오자 다음 전장은 법정이 되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전국산업부흥법과 농업조정법이 연방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거래의 범위를 지역 내부 거래까지 무한정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회가 만들어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행정부와 위원회에 통째로 위임했다는 점에서 권력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쟁도 거세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S&P 500 지수가 저점 8.45를 기록한 1935년 3월이 바로 대법원에서 쉐크터 사건 변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기업 실적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권력 분립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들이 자기 자산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른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정점에서 주가 곡선은 가장 낮은 지점을 찍었습니다. 1935년 3월 투자자들이 처한 심리는 이래도 저래도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에 가깝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전국산업부흥법에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가 승인한 카르텔 구조가 표준이 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무너진다면 그동안 회복을 떠받치던 정책의 기둥이 사라지면서 1932년과 비슷한 혼란과 은행 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한쪽 선택지에서는 기업 이익이 정치에 종속된 비정상적인 자본주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의 공백과 무질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투자자들은 매수 버튼을 누르기보다 충격에 대비해 주식을 줄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이진 리스크가 14개월간 조정을 끌고 갔고 헌법적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은 마침내 바닥을 찍었습니다. 결국 1935년 5월 27일 이 긴장 상태를 끝내는 판결이 나옵니다. 병든 닭 사건으로 불리는 쉐크터 판결에서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전국 산업부흥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뉴딜의 간판 법안이 무너졌는데도 시장이 붕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주가가 급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정되고 반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경기 회복을 이끈 정책의 효용보다 언제 어떻게 규칙이 또 바뀔지 모르는 정책 불확실성 자체를 더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위헌 판결은 관료주의적 카르텔 체제가 확장될 위험을 제거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은 오랜만에 명확한 법적 경계를 확인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점차 시선을 위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이후 지수의 움직임은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S&P 500 지수는 1935년 3월 저점에서 8.45를 기록한 뒤 쉐크터 판결이 나온 5월 말에는 약 9.58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6월 말에는 10.24를 기록하며 조정폭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같은 경제, 같은 기업, 같은 소비자들이었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위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마이너스 24.35%의 조정은 경제가 다시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시장이 제1차 뉴딜의 핵심 설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결을 내린 과정이었습니다. 헌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그 하락장은 임무를 마친 듯 조용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일막이 끝나자 이번에는 정치의 막이 다시 열립니다. 판결에 격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법원을 말과 마차 시대에 갇혀있는 기관이라고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와그너법과 사회보장법 같은 보다 급진적인 제2차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과 복지 영역까지 국가에 보이는 손을 확장해 나갑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한 번 꺾인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되돌아오는 새로운 전선을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1934년에서 1935년까지의 조정장은 정부 개입이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고편은 몇 년 뒤 1937년 마이너스 52.93% 폭락이라는 본편으로 이어지며 보이는 손과 시장 사이에 훨씬 더 거대한 충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